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의 공격이 아주 매섭습니다. 최근에는 거대 자본을 앞세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고액 연봉을 스카우트 조건으로 내세워서 핵심 인재를 빼가는 바람에 업계에는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는 진단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본의 공습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주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규모가 1200조를 넘어섰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증가 속도가 아주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 내용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듣고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경제의 오랜 숙제죠. 경을 치다의 단골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 오늘 짚어봅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에서 신흥시장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9개 신흥국의 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중국이었고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란 국내 총생산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폭을 측정해서 가늠하는 것인데요. 중국이 3.6%포인트, 한국이 3.45%포인트였습니다. 특히 19개 나라 중에서 증가폭이 3% 이상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였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이었던 17개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태국이 70.8%, 말레이시아가 70.4% 순이었고요. 중국은 38.8%였습니다. 이렇게 신흥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 국가로 꼽힌 건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은 아닙니다. 13년째 이어진 불명예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1인당 평균 가계부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가계부채는 29,000달러로 싱가포르와 홍콩 다음으로 많습니다. 1인당 평균 250달러를 기록한 인도와 비교해보면 무려 116배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 계속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 물책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내리께서 잘 들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 한두 번 지적된 문제는 아니죠.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김명훈 경제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잘 지내셨죠? 자, 가계부채 천조시대가 됐다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지난해 말 기준을 보니까 지금 1200조를 넘어섰고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GDP의 87.2%인데 신흥국에서 지금 13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요. 현재 이제 가계부채 총량, 이제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00조라고 하는 전체 금액,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속도,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뒤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 과연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를 함께 봤을 때 어떤 가구가 이제 위험한가를 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예.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제가 성장을 해가면서 부채가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한쪽에서 성장을 하면 이제 같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인데 문제는 어떤 가계의 입장에서는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부채 증가율 이런 것은 결국 가계의 어떤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개별 가구들의 어떤 이런 문제가 모여서 결국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제 어떤 가계부채 문제를 단순히 이제 가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분산시키고 이제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하는 각 주체별로 어떤 위험을 어떻게 분산을 하고 이것을 총량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근데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제기된 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세웠을 텐데 최근 와서 지금 가계부채가 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금리라고 하는, 물론 이제 어떤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저금리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 두 가지의 영향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선진국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주택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고 그 와중에 가계부채가 오히려 정리되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어떤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을 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양적 완화 그리고 저금리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금리 정책에 있어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제 같이 저금리로 가면서 대출 수요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럼 담보대출이 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담보대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이제 멈췄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좀 가계부채가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왔던 것은 이제 2002년부터 정부 발표 쪽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관리했다라고 보는 것은 2012년 후반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이제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뗄 수가 없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 뒤로 후순위로 좀 몰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조금 멈추고 그리고 금리가 낮다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전세가 월세로 전향을 하면서 아무래도 담보대출에 의한 주택 구매가 또 주요한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 가구 중 빚 갚기 힘든 한 개 가구가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 가구 중에서도 한 44%는 아예 뭐 빚을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서 좀 계층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있는데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은 그룹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부채가 빠르게 늘거나 혹은 금액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이걸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금융부채를 이제 소득 상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 상위자들이 갖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질적으로는 좀 양호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계 계층입니다. 이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더 많고 또 이제 전체 가처분 소득이 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이제 이런 계층을 이제 한계 계층으로 정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 중에 사실 이 부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뭐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강화라든지 중금리 대출 강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개 가구 중에 빚을 갚을 수 없는 44%에 해당하는 계층은 지금 금리도 높은 금리의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대출 금리를 어디에서 이제 대출금을 어디에서 이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른데 한 개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금융권이 아니라 이제 예. 2금융권까지도 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계 부담이 좀 크죠. 특히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설령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제 향후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한 개 가구에 미치는 그 효과는 이제 파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인터넷 은행 설립 인허가가 있었고요. 그럼 아무래도 좀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가 되고 중금리 시장이 열리게 되면 조금 이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의 어떤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이 예. 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은 보통 이제 굉장히 10% 이하의 낮은 좋은 금리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10%에서 15%, 이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5%, 20% 이상의 캐피털이나 제2금융권 쪽에서는 이쪽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다고도 금융대출 시장이 예.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이 중금리 대출 쪽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앞으로도 이 증가세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추세는 어느 정도 꺾일 수 있지만 예.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층별로 다르겠지만 금융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 자산이 많은 쪽은 매각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개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을 증가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나 이런 걸 예. 봤을 때 성장을 많이 해서 한 개 가구의 소비 여력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그렇게 뚜렷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저성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계 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결국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하는 의견 뭐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네. 보십니까? 뇌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어떤 효과는 조금 다른 위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IMF 위기나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기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을 보면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발빠른 대처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도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슈퍼 추경이라고 해서 예.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또 엄청난 금액을 이제 쏟아부으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평가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계부채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책 당국의 좀 모습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만약에 금리가 좀 오르게 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작스럽게는 아마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이미 쏟아부은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언제이냐. 시기와 속도. 네, 시기와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금리가 아직도 많고요. 예. 또 이것을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이 비율이 아직도 너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걸 이미 인식을 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예. 그 효과는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가진 않는 걸로 판명이 되거든요. 한 79% 정도는 이제 중상층에서 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는 파급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가계부채의 한 70%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는 아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러면 뭐 앞서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차후에라도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부채 문제가 더 크게 우리한테 좀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출 구조를 좀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계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매물이 이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물은 계속 쏟아지는 자칫하면 이제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 금융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주택 시장이 뭐 20% 이상 하락을 해도 금융권은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유보금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DTI나 LTV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안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건 이제 금융기관의 일이고요. 예. 일반 가게 입장에서는 그 여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금융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가계 부채, 즉 이제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가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서서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계 가구, 뭐 취약계층, 다중 채무자들의 부채. 앞으로 뭐 소득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소득이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지난달에도 어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연금 정치, 그 주택 연금을 좀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금리 정책을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중금리 정책을 뭐 이제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것은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9억 원 이상의 주택 예. 그리고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제 60세가 아니어도 예전에 이제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집중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주택보증공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추후 매각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주택을 매각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주택연금을 늘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국가의 어떤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가계부채 문제에만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현재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동안 받는 연금액의 한 50% 정도를 미리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연금을 설령 받지 못하더라도 부채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와 사실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게 가계부채 문제는 한두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와서 가계부채 급증하고 있고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지속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큰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정부 대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부 대응은 사실 조금 늦은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전후방 이제 후방 쪽으로 이제 이사라든지 예. 가구라든지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전후방 연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이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너무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좀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도 조금 뭐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소구 대출 방식이 어느 정도 몇 개 주에서 한 13개 주 정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주택이 1억인데 주택담보대출을 8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7천만 원으로 하락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이제 대출자가 이제 메꿔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포기함으로써 예. 이제 대출이 상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권의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예. 아니면 대출할 때 이제 그걸 굉장히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예. 자체적으로 굳이 정부에서 DTI나 LTV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출 구조가 좀 건전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됐긴 했지만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후 이것을 민간 대출까지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인데 지금 뭐 우리 국가부채라든가 기업부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총액을 보니까 가계, 국가, 기업부채를 합치면 뭐 이게 뭐 어떤 뭐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1억 원의 빚을 안고 이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심각한가요? 네, 이제 국가 부채, 기업 부채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과 정부 쪽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적자 기업들도 있고 한쪽은 또 엄청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익성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한계 가구를 이야기했지만 기업 쪽에서는 좀비 기업들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망함으로써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반도체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대규모 일자리를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업이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대량 실직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가부채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량도 문제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떤 추세가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2004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번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균형 재정을 하려면 균형 재정을 하는 것 플러스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2008년과 같이 서브프라임 위기라든지 이런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도 경기 부양용에 가까운 추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경제 성장률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5년이라는 사실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 5년 내의 성과에만 좀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장기 국가 재정 추계를 봐서 사실은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부채를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MF 위기를 겪었지만 소규모 개방 국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 하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좀 그렇게 봅니다. 소득이 뭐 증가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 지속될 것 같고 기업부채도 결국에는 또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고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사실 이 많은 문제들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네. 경제 성장이 참 만병통치약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로 좀 접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성장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능성이거든요. 성장률을 지금 당장 6%, 7%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대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어떤 내부 시스템을 바꿔서 현 저성장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빚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1,200조
이르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 금융 소비자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최근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굉장히 이제 축소지향적이라고 예.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채의 개념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킵니다. 굉장히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를 축소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소득 내에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건전한 이제 소비 생활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미 한계에 이르는 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라든지 회생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바른시민사회 김영훈 경제실장 모시고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각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에서 힘든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오늘 시장에서도 0.01%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0.46% 하락을 보이면서 198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985.4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이번 주 내내 하락을 보이고 있죠. 5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0.45% 하락을 보이면서 686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기간이 11거래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구간에서 0.2%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684.9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가운데 1위인 삼성전자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0.5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4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2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17%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대차는 1.61% 하락을 보이면서 3거래 연속 하락을 이어가며 15만 3천 원까지 하락했고 삼성물산은 보합거래, 현대모비스는 0.8%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보이고 있죠. 이거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56%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카카오는 3.64%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3위인 코데즈 콤바인은 2.1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오늘은 상승을 보이면서 85,800원까지 올라갔고 동선은 0.92%의 하락을, CJENM은 1.46%의 상승을 보이면서 6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밀가루 치킨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치킨 강국을 평정할 통운하가 등장했어. 바로 쌀쌀맞은 치킨 되시겠다. 100% 우리 쌀로 만든 맛은 더 바삭하고 더 맛있는 치킨이 나왔죠. 기름기 NO, 밀가루 NO. 고품격 웰빙 오븐구이 쌀다 바사삭 치킨. 입에 촥 감기는 애간장 치킨. 바삭한 쌀닭 위에 부드러운 치즈가 솔솔. 침샘 자극시키는 쌀닭 눈꽃 치킨. 쌀만 모르고 치킨을 논하지 말라. 웰빙과 더 맛있고 바삭한 치킨 한번 드셔보시면 맛에 푹 빠집니다. 치킨의 격을 높였다. 건강한 맛을 부르는 새 이름 쌀쌀맞은 닭. 네,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국내 여러 분야의 기업으로 무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규모는 무려 1,18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중소기업청은 지난 말 기준 국내 기업 32개사에 중국이 투자한 자본만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5% 미만의 투자나 비상장 회사의 투자에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려운 경우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가 커진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수합병과 지분투자 외에도 지사 설립, 합자회사 설립, 인력 확보 등으로 투자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거세진 공세 속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OLED 등 첨단 분야에서의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내 인력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연간 쌓아온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한 번에 빼앗길 수 있죠. 이후 중국이 기술만 빼가는 먹튀를 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국내 산업이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국 자본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차이나머니의 공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내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자본의 공습 속에 고급 두뇌의 유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전히 바쁘시고요. 네. 예. 자, 조금 전에 뭐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 기업의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규모가 뭐 지금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기업에 대한 공략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에 대한 국내 시장의 우려가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20년 전에 중국 경제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품을 수출하고 예.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발판이 됐었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이 언제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우리 것을 뺏어갈지 모르는 이제 공포의 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 보면은 정말 천지개벽의 이제 성장을 했죠. 예. 그래서 세계 2위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 고속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그 세계 경제를 지배해보겠다는 예. 그 팩스 시니카 이런 이제 국가적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는 겁니다. 예. 세계 곳곳의 유수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예. 전 세계 이제 경제를 통제하겠다. 그런 건데요. 그것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기업의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 최고다. 그래서 금액만 해도 1,570억 달러인데 1년 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예. 근데 올해는 더 빠릅니다. 예. 지난 이제 2월까지 두 달 동안만 보면은 건수는 139건이고 금액으로는 이제 913억 달러인데 작년 1년째 70%를 두 달 동안에 이미 달성했거든요. 예. 이 속도로 나가면 정말 가공할 어떤 그런 위력을 발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진핑 체제 이후에 신성장 산업 육성에 아주 중국이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라든가 통신 분야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우리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인수합병도 인수합병이지만 국내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도 굉장히 아주 뭐 빼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IT 통신업계에서는 지금 중국이 전문가들의 블랙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람을 하나 빼내가면요. 예. 사람이 하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산업이 간다는 겁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문턱에 있는 우리 경제를 쓰러뜨리고 세계 경제를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삼겠다 그런 예.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아주 치명적인 전략으로 펴고 있는 것이 인재 빼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그
중국보다 앞서가는 첨단 산업에서 아주 핵심 인력을 빼가면은 예. 한국 기업은 한순간에 죽고요. 중국 기업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겁한 전략이죠. 그런데 세계 경제 전쟁에서는 뭐 비겁하다, 뭐 그다음에 신사적이다 이런 건 가릴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팽창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나라이고 특히 이제 인재를 빼간다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여지껏 발전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인재 때문인데 인재를 빼가니까 우리 경제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 기업들에 비하면 미국 기업들은 좀 신사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제 알파고를 만들어낸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몇 명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구글이 이제 딥마인드를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인력 빼가기에도 아주 중국 기업들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산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겠네요.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를 공략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3단계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3단계를? 예, 첫 번째 단계가 고사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주 값싼 물건을 대량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막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수입하죠. 수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들이 이제 고사가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짝퉁 상품까지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상품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침투 작전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한 인수합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수합병하자. 한국 산업을 지배하자. 그러니까 한국 산업을 황폐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본 침투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지배구조 보면 상당히 취약한데 그래서 와서 이제 인수합병해서 여기서 이제 기업들 뭐 경영하는 거 아주 쉽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침투 작전에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3단계가 바로 이제 인재 송출입니다. 핵심 사람 다 빼가겠다는 것이죠. 그럼 경제가, 산업이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고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이 3단계 전략에 휘말려 들면은 정말 경제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중국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경제력을 길러서 막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수년간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분야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고도 보여지고, 근데 최근에서 이제 또 모바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지난 한두 해는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OLED가 우리 수출을 이끌고 우리 경제를 지금 그래도 지탱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특히 지금 반도체 분야하고 OLED 분야의 인력 유출이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이 우리 경제를 거진 다 추격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못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그 OLED 이건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이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네요. 거기 가서 이제 사람을 핵심적인 인물을 빼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섬뜩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나 OLED의 경우 삼성이나 LG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연구원들, 그 연구원들 조직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이제 치밀한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상당히 지금서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많이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195 조건 이런 것까지 제시한다는데, 195가 뭐냐면 1년치 연봉을 9배 주고, 1년치 연봉을 9배를 주고, 그다음에 5년간 보장. 5년 동안. 예. 거기에 추가해서 집도 마련해주고요. 어린아이 교육도 시켜주고요. 뭐 하여튼 간에 모든 어떤 혜택을 다 제공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연구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솔깃하죠. 당연히 가죠. 애국심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조건이 워낙 좋다고. 그래서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산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원래도 여기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도 사람을 빼가는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너무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력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기업들이 퇴사자들한테 이제 퇴사 경우에 동종업종에 있는 업체에 1년간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뭐 약정을 받고 한다 하는 게 있는데 뭐 실효성이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하죠. 왜 그러냐면요. 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으로 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지금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희망 퇴직자들이 많거든요. 예. 대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오라고 그러기 전에 가겠다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냐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억지로 지금 뭐 그런 약정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을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뭐 제대로 대우를 못 해주니까 간다고 해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인력들이 사실 퇴직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근데 교수님 조금 전에 그 뭐 195억 1년의 연봉의 9배를 5년간 예. 준다. 아, 참 엄청난 조건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스카우트 돼서 가면은 지켜집니까? 아니면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경제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행 중 불행이죠. 예. 근데 일단은 예.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사람을 빼가서 일을 예. 시키고 일단 기술을 다 빼냈다 싶으면 토사구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너 필요 예. 없다. 그런 건 이제 뭐 부지기수를 많이 한다 하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 보니까 기술 다 내놓고 이제는 별 이제 득이 없다. 근데 연봉은 많이 받는다 그러면 연봉을 막 깎는다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그런 무지막지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선진국과 같은 그런 어떤 신사적인 경제 질서는 형성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걸 믿고 뭐 우리가 뭐 준비를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약속이 잘 안 지켜져서 가는 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행을 고려하고 계시는 핵심 인력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스카우트 조건을 제시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네.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핵심 인력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처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선 근로자들의 이제 노동 의욕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인데 인재들 대우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취업도 잘 안 되지만은 돼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IMD라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 여기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의욕이 예. 61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54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동급여가 안 되는군요. 예, 열심히 예, 하고서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라고 그러면 얼른 가는 그런 어떤 여건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우를 제대로 해주고 고용도 안정을 이제 보장해줘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일하겠다. 참 열심히 일하겠다. 어떤 근로 의욕을 이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다 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든가 신사업 뭐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예. 정말 인재들이 야 여기서 일해보자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예.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되게 빨리 돈 벌자 해서 그냥 단기적인 차원에서 돈 버는 사업만 주로 하는데 예. 멀리 보고 정말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실현하고 우리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고 정말 미래 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 하는 예.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단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요즘은 뭐 40대, 50대 퇴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정말 많은 기술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 노후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내릴 경우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디 무슨 뭐 산업협력 교수로 활용한다든가 또 기업 고문으로 활용한다든가 예. 또는 국가에서 대우를 해준다든가 이래서 좀 붙들어 놓고 우리가 활용하는 예.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건이 지금 인력 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우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전문가들은 뭐 우리 사회도 만연해 있습니다만은 많은 조직 내에서 삐뚤어진 평등주의, 그러니까 어떤 핵심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성과에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나. 뭐 앞서서 뭐 GM이라든가 많은 사실은 미국 기업들도 조직 내 어떤 그런 삐뚤어진 평등 문화 때문에 사실은 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보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 새로운 기술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정말 우리나라 인재다 하면은 어떤 대우를 해줘도 옆 사람이 그래, 그 사람 인정해주자, 박수 쳐주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누가 좀 대우를 받으면 왜 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자꾸 끌어내리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노동 문화는 우리가 빨리 좀 해소해야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기술 관련된 인재들 처우도 개선하고 보상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게 어떻게 뭐 처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수님? 처벌해야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산업이 가니까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조금 대우 좀 받는다, 그래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경제로서 이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렇죠. 부당한 어떤 인력 송출이나 그다음에 기술 유출 같은 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다른 나라는 굉장히 이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형법상 영업 기밀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제 부경법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구속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경제 스파이법이라는 것을 2012년에 아주 강화해서 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형사상, 민사상 다 책임을 묻니다. 예. 형사상으로는 벌금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그리고 1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아주 강한 이제 처벌을 하고요. 민사상으로도 영업비밀 유출했다. 가치 따져보니까 얼마더라 그러면 그 가치의 3배를 손해배상하게 돼 있거든요. 걸리면 뭐 거의 끝나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처벌 조치가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그 부경법이라는 것이 뭐 동정업계로 이제 취직을 못한다. 1년에서 3년 동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 증거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법정 다툼에서 이게 확연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법을 좀 명확히 하고 좀 처벌을 강화해서 부당한 기술 유출, 부당한 인력 유출 이건 막지 않으면 우리 경제 그냥 새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참 이게 단기적으로 기술 유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네, 위한 할 수밖에 관련 없습니다. 법제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사실 우리 국내에 그런 기술 관련 인력, 과학 관련 인력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어떤 중국 자본의 공수업,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포 상태인데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맞불 작전으로 가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 우리도 지식, 첨단 지식 있다, 기술이 있다. 그리고 인력 있다. 예. 그래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학기술 교육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기술자 사회적으로 박수 쳐주고 우대해줘야 돼요. 근데 교수님 지금도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의대 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 계층, 지배 계층은 이제 인문사회 출신이 많고,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출신은 오히려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어떤 예. 계층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공부 잘하면 아, 나 뭐 법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예. 정말 공대 가서 내 적성에 맞춰서 기술 한번 개발해 보겠다, 새로운 어떤 이 아이점의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그 과학 기술자를 아직 정말 대우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예, 그래서 야, 나 한번 기업 일으켜보자.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 고용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것처럼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기업해보겠습니다. 기술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밤새면서 뭐 어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 자꾸 뭐 편한 직업, 전문 직업 이런 것만 찾는 어떤 풍조니까 예. 이게 이제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이제 고취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식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정말 그쪽 분야에 많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평생 학교에 계시고 지금도 또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 교육에도 문제가 많죠, 교수님?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평생 그 느끼셨으리라고 교육이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죠. 근데 우선 뭐 교육 지혜도 무조건 대학만 가라 해가지고 그냥 뭐 과외시키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와도 뭐 스펙 산다 해서 그냥 엄청난 그 이제 노력을 집중하는데 막상 나오면 취직할 데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막상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교육이 제대로 돼서 정말 사람 배출해내니까 그 사람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더라. 그 사람이 스스로 기업을 일으키더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외 나가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더라. 이런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경쟁력 있는 교육은 뭐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요번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보셨잖아요. 네. 그걸 보시고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아, 참 인간이 기계한테 이렇게 오히려 예속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과학 문명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인이 돼야지 예. 기계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과학 같은 것도 제대로 발전시키면서 사람이 정말 예. 기계를 부려가면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돼야지 인간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이라면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예. 우리 한국에서 열린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또 그 세상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우리가 기존의 경쟁력을 네. 가지고 있는 산업, 중국 추격이 아주 거세고요. 인력 유출도 지금 요즘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제도라든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가면서 뭔가 또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을 좀 빨리 만들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산업혁명을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알파고가 던진 것은 예. 그래 지능혁명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앞서가자. 예. 그래서 중국 앞서자, 일본 앞서자, 예. 미국 앞서자 이런 어떤 계획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한번 움직여야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아주 많은 숙제를 던졌지만 또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제 최근 거센 중국의 추격 그리고 중국의 아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심지어는 뭐 우리 관련된 핵심 산업의 핵심 인력을 아주 빼가는 게 최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 뭐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는 전쟁 상태입니다. 예, 전쟁에서는 전쟁이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떠들고 있을 새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각자 분야에서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래 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일하고 서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다 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회 통합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교수님의 정리하신 말씀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이지만 밥그릇 싸움하는 정치인들 좀 귀담아 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중국 기업의 아주 인력 빼가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많은 배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도 꽃샘 추위는 이제 마지막이다 했는데 어제 오늘 또 다시 좀 쌀쌀해지는 것 같고요. 찬바람이 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가 또 밀려나가서 공기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동안 닫아뒀던 좀 창문 활짝 좀 열고요. 환기도 좀 시키시고 그리고 퇴근 후에 산책도 하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가계에 쌓인 대출 고민, 우리 경제의 중국 고민, 뭐 오늘은 잠깐 좀 접어두시고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